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보시면은 낙엽과수, 제목을 낙엽과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과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낙엽과수와 온대과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온대과수가 많을까요? 낙엽과수가 많을까요? 온대과수가 훨씬 많습니다. 온대과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구의 한 반 이상을 다 온대 지역입니다. 또 북쪽하고 남쪽하고 극한 지역은 농사 짓는 지역이 아니죠. 그래서 그 농업 지역을 제외하고 나면은 온대과수라고, 그렇다 해가 과수는 과수지 온대과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 이야기를 이제 저는 꼭히 이야기를 할 때 꼭 낙엽과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그러노 하면은 낙엽과수는 겨울을 지나야만이 열매를 달리고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로 낙엽과 안낙엽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교재를 우리 안동에 도청에 계시는 우리 벤친입니다. 밴드 친구분이신데 송은희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내용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같이 우리 밴드입니다. 청송청년 우리 이경미가 또 이렇게 작업을 하루 종일 둘이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는 뭐 그냥 몇 장의 글자를 적어놨는데 굉장히 내용을 많이 간추렸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나무를 안 심으신 분 손들어 보셔요. 이제부터는 숨길 거 없고 화끈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 심으신 분들, 다 나무를 두세 분만 안 심으시고 하는데, 그러면은 심으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에 그 재배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 밭이 이 내용과 다르다 하면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사람이 잘 응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는 노력하고 응용하는 사람이 더 낫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도 나쁘고 응용도 못하고, 그래서 이야기 종이가 다 적어야만이 기록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성의 입자가 크고 배수가 잘 되는 곳 했는데, 토성의 입자는 어디 가면은 먼지가 폭삭폭삭 나면서도 말랐을 때 보면 아주 물을 줘도 물은 옆으로 다 흘러버리고 안 들어가는 그런 땅이 있죠. 부토도 이런 경우에 들어가요. 부토도 모래에서 아주 더 보드러운 먼지처럼 되는 땅 있죠. 이런 땅에는 농사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모래 땅에 농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건물만 자라고요. 안에 결실을 해보면 나중에 결실은 잘 안 됩니다. 땅콩은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토성이 입자가 작고 배수가 안 되는 곳은 농사가 안 됩니다. 아까 이제 배수에 관한 부분이 이야기할 때 주산지의 버드나무를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 버드나무가 물속에 있으면서 뿌리가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물속에 잠겨 있지만 그거는 자기 몸을 지탱하는 기능밖에 안 합니다. 그때는 모든 그 세포의 구멍을 다 닫아버리고 기공은 다시 뿌리에서 줄기를 내가지고 물 위에 펄럭거리는 줄기를 내고 위에 털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내면서, 뿌리는 공기 중에 햇빛에 나오면 죽어버리고 또 물 위에서 공기를 대하면은 햇빛을 보거나 공기를 대하면 죽는 게 뿌리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버드나무는 공기층에 위에서 줄기에 막 올라가면서 습기가 많은 부분에 뿌리가 많고 적은 부분에 점점점 적어져 1m 정도가 지나면 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습기로서 빨아들여서 몸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는 생활 적응력이 굉장히 강한 부분인데, 사질 양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농업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질 양토입니다. 사질 양토고 보수력 및 보비력, 보수력, 물 숫자를 써서 물을 보호할 수 있다, 물을 품을 수 있다. 땅이 크면은 여러분들, 땅은 작은 알갱이의 공간 입자입니다. 토양학을 배우면은 많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다음에 또 저기 그랜드 캐니언은 몇 억 년에 걸치는 땅의 지표들이 다 그대로 쌓여 있다 그러잖아, 그죠? 우리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사는 저 제일 계곡에 내려간 계곡의 땅 표면하고 그 요세미티가 아니고 그 그랜드 캐니언 제일 상부의 땅의 저기는 무려 몇 억 년의 차이가 퇴적층이 쌓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층을 갖다 보면서 이거는 무슨 대 중생기대 무슨 대 백악기대 뭐 이렇게 가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땅이 보수력 있고 보비력 있고 있는 흙이 있는 밭입니다. 그리고 지하 수위가 낮은 곳 굉장히 중요하죠. 지하 수위가 높으면은 내가 인위적으로 조정해야 될, 말하면은 꽃눈을 만들어야 될 때 꽃눈을 만들어도 수분이 공급이 되면은 계속 자랍니다. 자, 봄에 비료를 줬습니다. 이 이야기는 푸른의 생육입니다. 정식을 하고 가지가 2개, 3개 나올 때까지는 한 개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에 퇴비 넣을까요? 그럼 넣을까요? 하는데 내가 넣으세요 하지, 그러면 넣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퇴비나 비료를 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은 그분이 그 비료가 녹아가, 퇴비가 녹아가 비료의 농도가 얼마가 될지, 또 비가 왔을 때 그게 흡수가 돼가 뿌리가 많이 되면 죽을지 살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저도 모르는데. 그죠? 제가 농사 40년 지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부분을 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맨 땅이라고 해서 비료 성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비료가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어 먹더라도 비료 성분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산에 나무들은 비료를 줘야 누가 밤에 비료를 갖다 주고 소나무가 저렇게 잘 자라고 참나무가 잘 자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무가 비료가 없으면은, 비료라는 그런 그 요소가 없으면은 자라지 않는다 하는 게 다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비료가 가장 없는 물이 뭐예요? 지하수 땡. 적지만은 미네랄이 들어있다 하는, 미네랄은 다 들어있습니다. 물이 가장 비료 성분이 없는 땅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나는 사람? 틀려도 괜찮아요. 다 맞을 것도 말이요. 집에 가시지 교육받습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정류수입니다. 정류수. 이제 정류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빗물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비는 질소질입니다. N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번개가 쾅쾅 치잖아요. 그러면 산화질소가요 내려오는데, 그 번개 치면서 쾅 하고 막 익하고 비가 줄줄 오잖아요. 그 비를 맞은 거는요 잘 자랍니다. 작물이. 그게 언젠데 6월 초, 6월 중순, 6월 말 때면 우리나라에 번개가 칩니다. 그 번개 한번 맞고요 산에 나무가 다 살았어요. 이해하십니까? 비료가 전혀 없는 물은 아닌데,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 비료를 주지 말고 퇴비를 주지 말고 일반 밭에다가 토성만 좋게 해가 사부작 해가지고 심어 놓잖아요. 붓고도 흙을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가 놓으면은 물이 습기가 어느 정도 맞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한 뼘은 몇 cm? 15에서 20cm 그죠? 정도 자랐을 때 얼마나, 커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이나 2숟가락인데, 비료를 줄 때 늘 하는 양이 얼마나 줄까요? 언제 줄까요? 하는 얘기를 하자면 얼마나 줄까요? 나오잖아요. 양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은 그 사람의 양에 기준하는 기준이 홉으로 줄까 숟가락으로 줄까, 한 홉이라 해도 이렇게 떠갖고 흐르지 않도록. 왜? 저는 욕심이 많으니까 줄 흘리면서 한 홉을 주고, 또 손이 적은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집어가지고 요래 가지고 한 홉이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양의 차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는 큰 커피 숟가락, 어릴 때 제 첫 비료 아직 안 줬죠? 네. 비료 주신 분, 원래 나무 심으면서 퇴비 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눈 나오나 안 나오나 그 관찰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랐을 때 요걸 주잖아요. 줄 때 나무도 비료 주는 자리가 똑같은 한 스푼을 주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오느냐, 계속 앞으로 며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마른 날이 계속 되느냐의 차이는 비료가 무려 몇 배 차이 정도의 양에 흡수할 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비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그때 비료를 줄 때는 조금 줘야 됩니다. 아주 미흡하게 줘도 그게 날아가지 않고 금방 뿌리에 흙하고 녹아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조그만큼의 비료를 줘도 잘 됐고 그 다음에 땅이 마를 때야 쳐서 내가 비료를 지금 줘야 되겠다 싶으면 주기는 줘야 돼요. 뭐 관수를 하고 주든지 하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위에다 그냥 일반적으로 뿌릴 경우에는 조금 양을 많이 줘야. 요소 비료는 땅 위에 내놓고 20일만 지나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는 거 봤어요? 못 봤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아주 훌훌훌훌 날아가 버립니다. 그 다음 휘발유 날아가듯이 날아갑니다. 가리도요. 가리도 놔두면 공기 중에 한 달 정도 두면 반 이상 다 성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인삼은 날아갈까요? 안 날아갈까요? 안 날아갑니다. 자, 비료 중에 NPK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N이 질소입니다. P가 인산이고 K가 가리입니다. NPK 중에서 그러니까 기비를 자, 이거는 푸르나 관계없고 봄에 농작물에 비료를 줄 때 가장 많이 주는 비료가 그 M21 가시를 줄 때, 아니 화학 비료를 복합 비료를 줄 때 가장 많이 주는 비료가 인산은 날아가지 않고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전량을 다 줍니다. 요소도 거의 반 이상을 줍니다. 가리도 반 이상을 줍니다. 그런데 인산은 날아가지 않고 땅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 토양 흙검사를 해가지고 쪼가리를 보내가 이거를 비료 성분량 검사를 하면은요, 인산 과다로 나옵니다. 인산 과다. 인산 과다인데 근데 인산 과다로 나오는데 내가 우리 밭에는 인산 부족분이 나타납니다. 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인산은 많이 남아있는데 자라지 않는 부분은 인산이 불용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굳어져 버린다는 거죠. 흡수할 수 없는 형태. 모든 비료의 물질들은, 비료의 성분들은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뿌리에서 흡수되는 형태가 미토콘드리아라는 끝부분에 아주 작은 점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전기 성질을 가지고 땡겨 들리는 거예요. 뿌리 끝에 숟가락이 붙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포크 바가지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먹는 성질이 전극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뿌리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호르몬과 섞이면서 비료의 기능을 약화를 하는데 조금 주고 비가 온다면은 조금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낮게 줍니다. 한 뼘 정도 나왔을 때 푸른에 그 다음에 다시 제가 표지에는 여기 보면은 많이 넣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하 수위가 낮은 곳 지하 수위 물이 높으면은 당도도 없습니다. 지하 수위가 높아가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물이 공급이 되면은 계속 자라니까 지하 수위가 높은 곳이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 하다가 말이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고래 방향이 남북으로 된 바, 아까 전 남북과 동서의 차이를 이야기했지요. 다 이해하지요. 햇빛이 받는 양이 가장 중요하다. 1%의 광은 1%의 생산성이다 하는 네덜란드의 PTC 플러스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옛날에 네덜란드에서 국립으로 운영하던 그런 농업 전문 교육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개인이 이제 정부에서 개인으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어느 한 단체가 되었고 특히 이제 거기에는 와게니겐 대학이라고 농업대학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농업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국민 총 생산액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농업이 가장 세계 농업이 되어 있잖아요. 네덜란드의 농업을 이해하려고 뭐 도매상 꽃시장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가봐도 또 지금도 이제 우리 치유 농업하는 그런 것도 네덜란드의 경우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KBS 기자들이 특집으로 꾸며가 이제 우리한테 방송을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요 네덜란드에 가보면 농업은 눈 닫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업이 그렇게 발달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심을 가는데 와게니겐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학이 세계 100대 대학에도 못 들어가죠. 그런데 그 와게니겐 대학이 농업계 대학 최고 1위입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하던 그 대학들이 연구진들이 들어와가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그 교육단체에는 지금 해외 각지에서 우수한 농업인들이 자기네들 신청을 해갖고 그 신청이 당선 합격이나 이렇게 체크된 사람들만 교육을 받는데 지금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그 암스테르담도 그렇고 가면 뭐 스페인도 그렇고 다 헝가리도 가면은
중국 사람들이 와글거리고 떠들어서 하여튼 못 다닐 만큼 중국 교육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겐이겐에서 발표했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이정현 교수라든가 몇 분들이 그 대학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 이제 지도를 인솔을 하면서 들어가서 학교에 가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고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농사는 잎농사, 사과농사는 물농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왜 잎농사일까요? 사과는 양분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 양분을 만드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햇빛입니다.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당을 축적을 하는 게 과일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 만드는데 축적을 하는 게 뭡니까? 잎이잖아요. 그죠? 잎이 광합성 작용을 해야만이 사과를 맛있게 키울 수가 있는데 그 사과의 가장 주된 부분이 뭐냐 하면 물입니다. 사과농사는 잎농사, 사과농사는 물농사. 세포를 비대시킬 때 비대되는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바로 수분 아닙니까? 수분인데 그 수분은 잎농사, 물농사는 잎은 떨어지지 않아야 광합성을 하고 분열된 세포 안에 비대기 때 들어가는 틈틈이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데 그 물을 채우지 않으면 알이 쭉 떠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과농사는 잎농사, 모든 사과밭에 약을 치는 80 내지 90%는 뭐냐? 전부 잎 뒤에 응애 먹지 마라, 진딧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그 갈반 있잖아요. 갈색물이 반점 낙엽병 들지 마라, 흑성병 들지 마라, 적성병 먹지 마라. 전부 잎 보호하는 거예요. 잎을 그만큼 보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과만 잎 보호하고 그럼 푸른은 잎 보호 아니도 됩니까? 푸른의 잎이 다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이 열매가 첫째 올개 열매가 농사가 반농사지기 굵다 말고 잎도 안 나고 색도 안 하고 알도 자라지겠죠. 그런데 가장 더 문제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이 문제라는 거죠. 내년에는 올해 햇빛이었으면 당을 축적을 못 해가지고 꽃눈에 양분을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게 꽃눈 이제 생식생장으로 그것도 못 바꾼다기보다는 영분 축적이 안 되면 내년에 꽃이 피어도 아주 약하게 피고 낙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잎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잎이 중요한 걸 살리려면 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아무리 파도 물을 끌고 올 수도 없고 안방관정 때려도 물이 안 나더라. 그 밭에 안 속는 게 낫습니다. 물은 얼마만큼 상주가 아니고 거기에 가면은요 밭이 한 10,000평 되는데 거기 10,000평 되는 밭에 자동 그 밭을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물 나오는 자리는 자동 모터 하나 정도밖에 양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동 모터 하나 쭉 틀면 쭉 나오잖아. 그죠? 수돗물 하나 나오는 양인데 그 나오는 양 가지고 10,000평의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영주 부서 뭐하기 참 불가능하겠죠. 물통이 뭐 하나 돼야죠. 그런데 이 집에요 물통을 갖다가 세면에다가 도로를 파고 풀장 하듯이 다 물탱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자동 모드 물을 들어놓고 하는데 그래도 며칠 만에 한 번씩 물 푸고 관수가 10,000평 농사가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 물 없어 농사 못 짓는다 하는 사람, 의지가 없는 사람이고요. 청송에 과수원, 내 과수원 농사 좀 짓네 하는 사람, 물탱크 50톤 이상 물탱크가 있는 사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10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요, 그만큼 자기가 입만 가지고 농사를 짓지 몸으로 농사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를 하시죠? 우리가 농사를 짓는 조건을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은 그렇게 방법을 못하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내가 나중에 데미지를 입거나 하지 않으면은 최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조건을 생각해가 내 농사를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렇고 도로 접근성이 좋을 곳, 관수시설 설치가 가능한 곳, 상노락고 들어보셨습니까? 상노락 하는 것은 말은 서리상자입니다. 그래서 서리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서리는 아무 데나 안 갑니다. 꼭 지나가는 데만 갑니다. 벼락을 맞는 사람만 꼭 계속 맞습니다. 또 우박도 길이 있습니다.
우박은 소등을 다툰다 그랬습니다. 요 경계를 딱 요 등 요쪽으로 요 우박이 오는 요는 안 온 자리입니다. 그게 지형적인 영향을 기후 영향적으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서리가 많이 오는 밭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 비쌉니다. 그거는 요새 농작업 보험 들면 한 대에 50 벌입니다. 그런 당 어디 벼락잘 저 서리 많이 오거나 하는 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 투자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품종은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품종이 좋다 못하다는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김상호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아, 그거 가시네. 소개를 시켜드려야 한다. 어? 바깥에? 자, 내가 품종의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 내용인 즉성은 제가 가지고 있는 품종은 한 8가지, 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품종의 열매를 달아보지 못해서 작년에 심을 때 눈에서 나오는 그냥 달아가지고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따먹고 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교대기 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원래 되게 생각이 있으면 오시면 제가 하나만 따드릴게요. 그래도 몇 개는 좀 달아가고 집에 먹을 것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소면적의 일시출하형은 작은데 내가 한 번은 따가지고 나중에 한 번 팔겠다 하는 사람은 만생종으로 가야 됩니다. 9월달이 넘어가면 과일이 좀 귀해집니다. 그죠? 귀해지면서 가격이 비싸집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 아주 뭐 사람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좋아하는 과일의 유형이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는 먹어보면 씹는 맛과 씹을 때 코에 느끼는 향기입니다. 자두. 살구도요, 뭐 살구빛 같은 피부가 아닙니다. 살구향입니다. 향. 살구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샤넬 26번이 살구향일 겁니다. 제가요 가면서 그래도 안 사도 지나가면 냄새는 다 맡아. 종이 한 10장 팍팍팍팍 뿌려가 냄새 맡고 머리에다 꽂고 냄새는 너나요. 비행기 어디 갈 동안에 갈 때까지 냄새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프레지던트 빅퍼플 롱존이 만생종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좋다. 대면적은 소면적과 더불어 조기 수확해야 된다. 많이 심는 사람들은 일시 수확형을 해버리면은 한꺼번에 처리를 못함으로 해가 데미지 나는 부분이 엄청나게 손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좀 해 따가지고 팔고 계속 따가 팔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못 파는데 약간은 좀 상처가 있거나 못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며칠 후숙 시켜놨다가 이게 또 아닌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그 자두와 푸른이 생육상은 닮았다고 막 제가 이렇게 막 우리는 닮았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왜 자두는 그러면 며칠 지나면 흐물흐물하게 물러버리는데 푸른은 하나도 안 무릅니까? 감이 이렇게 딸 때는 따가지고 두면 홍시가 됐는데 그게 놔두면은 아주 가장 오래 저장이 되잖아요. 푸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거 먹을 때는 뭐 그렇게 당 잘 익은 걸 먹어보니까 참 맛도 좋더라고요. 그렇고 이런데 세상 천지에 제일 못 먹을 게 물려나는 푸른은요. 입에 확 뱉어버려요. 넘어가지라 여기까지 넘어가기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푸른은 농사를 먹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이야기하고 대면적 밭에는 소면적 심고 체리 심는 분들이 한 1000평 정도 하면은 5월 말 수확형, 6월 초 수확형, 6월 말 수확형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푸른은 많이 심었다가 일단은 시장에 출하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 그죠? 택배는 그 사이에 끼워 있는 거고 전부 택배를 견주할 것 같으면 100평만 심으세요. 100평만 심는데 100평 30평 올종 30평 중생종 30평 만생종 고래 심어가 나가 택배 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심고 돈을 살려면은 면적이 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판장에 다 팔고 그 다음에 다 못 팔고 조금 데미지나 있는 거는 건조기에 넣어가 말리고 선생님 어제 이영희 선생님 푸른 아까 좀 가져오시죠. 한번 갔다 오셔요. 수고스럽더라도 갔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게. 우리 이영희 선생님이 여기 7년 차인데 푸른을 집에서 많이 말리셨어요. 그래서 또 여기
안 그래도 뭐 좀 드릴라 해도 다 팔고 예, 한 봉지 남은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 구경을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가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쳐지는 게 있잖아, 그죠? 약간 물은 이거는 많이 익었는 거다가 쳐지는 거 있거든. 올라가 우리 구자홍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식초를 담가야 됩니다. 우리 엄주철 우리 총무님도 식초에 초에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원조 선생님이 저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여쭤보면 큰 도움이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가공으로 전환할 품종을 심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우리 김상호 씨하고 저하고 몇 분이서 제가 푸른 농사를 4,000평을 심으려고 투자를 하는데 밭에 흙값이 한 9천만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지주값하고 다 합쳐가 한 2억 정도가 돈이 들어갔는데 투자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그냥 할 수야 없잖아. 그래도 의지가 있고 뭐가 알아야 하지, 그죠? 그래서 일본을 가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가면은 나가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경에서 서북 쪽으로 우리나라 목포 쪽으로 보고 1시간 동안 신간센을 타고 올라오면은 해발 표토가 호텔 잡는 자리가 1020m인가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1000고지 이상입니다. 아주 높은 곳이죠. 옛날에 그 동계 올림픽이 열렸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가노가 일본에서 가장 푸른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과농사 지으시는 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시나노 골드, 시나노 레드 하는 그 시나노 품종이 바로 육종된 곳이 바로 그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노에 가서 일본을 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 그래가 한 이틀 동안은 그 푸른 농장을 방문하면서 쭉 다니며 구경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팔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걸 백화점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안내를 목사님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 보고 동경에서 큰 백화점을 한 몇 군데 돌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제 저희들 데리고 백화점에 식품 매장에 가니까 이게 푸른이 없었어요. 다 나가버리고 없고 이제 거기 가서 푸른에 그 판매하는 분들한테 물었어요. 푸른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푸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마구 친절하면 일본 사람들은 고개가 떨어질까봐 겁나죠. 그래서 어떻냐고 물어볼 때는 그거는 서민이 먹는 과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이 딱 그대로 표현을 하면 서민이 먹는 과일이 아니고 저희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은 굉장히 고가당하는 거죠. 사과는 비타민의 왕이라고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일 앞에 닉네임이 붙는데 푸른은 뭘까요? 푸른은 무엇을 얘기하고 닉네임을 뭐로 붙여가지고 푸른이라고 할까요? 푸른은 잘 들으셔요. 과일의 임금님이라고 해요. 과일의 임금님 푸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푸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 내용에서 이야기하면 되나 보죠. 하면 되겠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사과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에는요 물론 비타민이 많고 어느 성분이 많고 얘가 다른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프리페놀 사과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프리페놀 성분을 사과에다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그 스프레이가 나타나니까 그걸 이제 프리페놀 사과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과에는 기능성 물질들이 특이한 기능성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많이 들어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푸른하고 자두에는 아주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요사이 말하는 안티에이징이라 그러죠. 늙지 않는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더 좋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변비를 해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배변을 아주 쉽게 하는 거죠. 그 부분들이 또 푸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피를 묽게 만들어요. 피를 묽게. 자, 그러면은 현대 사회가 전부 이렇게 육류식단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제 혈액이 탁해지는 그런 세월이 아닙니까? 그런데 피를 묽게 해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순환을 잘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제가 그 우리 부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이제 많이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식초는 사람이 복용을 잘 하면은 어느 식품보다도 가장 좋은 식품이 바로 식초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푸른 식초면 더욱 좋겠죠.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푸른이 언제 들어왔느냐고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게 그 박 대통령이 국민 재건 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밀가루 포대기 올 때 그때 한국에다 심으라고 왔는 게 푸른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캘리포니아 푸른이라고 치면은 푸른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제 레시피도 나오고 히스토리 역사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의 문항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어떤 내용이 있노 하면은 미국이 프랑스 그 원래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를 누가 지배를 먼저 선점을 했느냐 하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전체 미국의 서부 쪽을 가지고 많이 농사를 짓고 들어와서 크게 이렇게 어떻게 구역을 짜가지고 뭐 지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니지만은, 나는 누가 먼저 했는지 는 학술적으로 제가 공부를 못해가 그건 잘 모르는데, 영국에 배 타고 간 사람들이 먼저 저 동부 쪽에다 들어가 보스턴 이쪽으로 들어왔다 하는 여기 그 가니까 배 아직 있더라고요. 그 미국 들어왔던 배가 있다. 그 아직 있어요. 그걸 제가 봤는데 거기가 빠른지 프랑스가 빠른지는 모르는데, 산업은 프랑스 사람들이 미국에다가 푸른을 가지고 북아메리카에 들어가서 먼저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남북 전쟁 했잖아요. 남북 전쟁 하면서 미국이 프랑스 사람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쫓아나오면서 심고 했는 그 부분들은 프랑스 사람들이 다 얘가 발전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푸른을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거 심지어는 열매는 따가 잘 열리는데 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에다 줄을 매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원수의 목에도 딱 원수의를 이용해 따지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 하는 내용까지도 거기에 보면은 그 캘리포니아 푸른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푸른 협회에서 한국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푸른이 그 푸른이 그렇게 재배하던 푸른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비가 아주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강우가 많고 땅이 비옥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위에 그 로키 산맥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갖다가 트여가지고 광활한 지역이니까 물기를 내가지고 덜에다 물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캘리포니아 푸른, 뭐 자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과일들이 다 서부 쪽에서 나옵니다. 서부 쪽에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미국산 지금은 푸른 가면 다 미국산만 얘기하는데, 푸른을 산이라고 그 뒤에 선이라고 적어놨는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저거가 태양의 원을 그려놓고 저거가 중심이라고 합니다. 저거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일본 사람들인데, 그 선카는 품종이 말하면 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선입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품종인데, 요것은 빅퍼플이나 롱존과는 다르게 굉장히 새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당도가 한 18브릭스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먹으면은 가장 좋아하는 맛이 선푸른입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을 많이 달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것도 괜찮다. 일본의 와타나베 선생님과 그분은 그 산을 전부 요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60도에서 24시간을 말리면은 쫀대기가 된답니다. 쫀대기. 그럴 때 이제 이거를 후숙을 따가지고 발에다 얹어놓고 후숙을 여러 날을 식이면은 푸른을 쥐고 옆에 모진 부분을 쭉 눌리면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쭉 벌어진대요. 푸른이. 그러면 핀센트를 가지고 실을 쏙 빼가지고 또 놓고 그래. 그래서 이제 사람에서 실을 뺀답니다. 그 푸른에 보면은 실을 뺀 푸른에 대한 이름이 있고 실을 빼지 않은 푸른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할 때는 실을 빼서 외국에 파는 경우에는 식품이 되면 굉장히 어렵고 또 실을 넣어가지고 외국에 파는 거는 식료품으로 되기 하기 위한 준비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 혜택도 다르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 여성분들만 드릴게요. 이거 하나씩 들고 이렇게 한번 보셔요. 보시면서 다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다 먹어도 됩니까? 그래서 저거 하거든요. 가능하면은 그거 소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어요. 기내분들은 백화점에서 다 먹어요.